한 1년 전만 해도 은에 대한 기사는 많지 않았는데 금이 좀 비싸지니까 이제 은에 대한 기사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내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썩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형태에 변질이 없이 유지가 돼야 합니다. 교도소에서는 현금 대신에 담배, 우표 같은 게 화폐의 역할을 하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임시 토지 소득세라고 쌀로 세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화폐로 계속 사용되지 못했던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패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운반성입니다.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교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할성입니다. 화폐는 단위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단위별로 분할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이 1달러짜리 100장과 교환이 되는 분할이 되어야 되겠죠. 보석의 왕이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가 대중적인 화폐가 될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분할성에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걸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면 500만 원, 500만 원 되는 게 아니고 50만 원, 50만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성에서 다이아몬드는 화폐로서의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이나 실버는 쪼개면 쪼개는 대로 그 가치가 중량대로 유지가 되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돈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체성입니다. 서로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것끼리 등가 교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만원짜리 지폐나 지금의 만원짜리 지폐나 대체가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들 아시다시피 희소해야 가치가 있다는 희소성입니다. 가격에 대비해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희소성이야말로 돈으로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짐바브웨 같은 나라는 돈을 막 인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화폐가 돈 같지 않은 세상이 된 거고요. 자, 사진처럼 맥주 한 병에 현금 뭉치 4개를 줘야 한다면 저게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원화나 미국 달러도 신용으로 무한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채를 그만큼 많이 창출하고도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임계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계속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금과 은으로 해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5가지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돈이 금과 은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에서 5000년 이상 돈으로서 진짜 돈, 리얼머니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일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분할성이 없어서 화폐가 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지금은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나와서 희소성 면에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천연 다이아몬드와 랩 다이아몬드는 감별이 가능하긴 하지만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랩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아마도 최근에 나온 것이라고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에디슨이 만든 회사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GE사에서 1950년대에 최초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대량 생산이 약 한 10년 전쯤부터 되기 시작해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생산 비용도 비싸고 해가지고 홍콩 보석 박람회에 한 10년 전쯤에 갈 때만 해도 부스가 조그만한 부스 한 2개 정도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가보면은 랩 다이아몬드 관, 퍼빌리온을 따로 만들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요지는 다이아몬드는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지금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금과 은의 대용품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 특징을 대체할 수 있는 금속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금과 은은 인간이 1000년 후에도 절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금을 만들 수 있다고 하긴 하던데 빅뱅이 일어난 환경을 만들어야 생성이 가능해서 비용이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대공황, 전쟁으로 유일하게 그 가치를 보존받은 건 딱 금과 은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달라질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화폐 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상승이 만드는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부채가 만든 자산 거품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거죠. 태어나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노인은 폭증하고 국가는 파산의 길로 가는 명백한 상수값이 전제된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옳은 선택일까요? 역사는 그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었을까요? 결국에 진짜 왕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은이었습니다. 이제 금보다 은이라고
하고 저평가된 가운데 중국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금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금에도 관세를 때릴까 싶어가지고 영국에 있는 금들을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계 은행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은 최근에 뉴스에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실버는 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임에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저평가가 된 상태고 글로벌 최대 산업 금속 소비국인 중국의 추가 부양은 산업 수요만 60%인 실버에게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금보다 저평가된 은 투자 적기라는데 금은비가 뭐지? 라는 기사입니다. 지난 2월 달에 골드바 풍기 현상이 빚어질 때 실버바로 눈길을 돌리면서 사재기 열풍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고 금은비가 1대 88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4월 초 이 시간에는 금은비가 1대 한 94 정도가 됩니다. 즉 금 1을 주면은 실버 94로 교환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금은비가 낮았을 때는 1980년에 1대 15였으며 가장 높았을 때는 2020년 4월에 1대 114였습니다. 저평가된 은의 가치, 이게 바로 상수값인 것입니다. 상수와 변수값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상수는 영어로 constant이며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항상 상자를 씁니다. 변수는 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variable이라고 쓰고 변하기 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숫자 6과 12는 상수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x는 변수인 거죠. 숫자 4도 상수라고 할 수 있는데 변수에 붙어 있는 상수인 인수를 개수라고 합니다. 매다, 묵다, 관계하다, 개자 있죠. 그 개자를 쓰는 거죠. 저기서 상수인 숫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자인 상수를 쓰는 것입니다. 변수에 따라서 결과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게 그게 변수인 거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금리가 높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채를 낼 필요가 없었고 파산의 위험이 없다면은 기금속 대신에 높은 이자를 선택하는 게 상수값이죠. 그런데 지금 화폐가 상수값인가요? 귀금속이 상수값이 되는 시대인가요? 게다가 지금은 경기 불안과 함께 국가 파산이 상수값이 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애들은 태어나지 않고 노인만 많아지는 세상이 상수값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국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급격한 노령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가가 세수 부족에 헤매게 될 테니까 앞으로 눈에 보이는 웬만한 것들에 세금을 징수할 게 뻔한 구조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앞으로 미래의 상수값인 것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이고 또한 보유하는 기간 내내 자산 가격의 하락과 함께 보유세로 재산 손실을 입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상수값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귀금속은 안전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돼봐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죠. 마약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서 신고보상금을 상한액을 최대 3억 원으로 높인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마약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 신고보상금을 올리는 거겠죠. 자,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2년 연속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마약 범죄를 제보하면은 받는 보상금의 상한액을 최대 3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 보상금 상한선인 5천만 원의 6배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단어 하나만 바꿔보겠습니다. 2년 연속 불법 귀금속 투자자가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귀금속 투자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귀금속 투자 범죄를 제보하면은 받는 보상금 상한액을 최대 3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 보상금인 상한선인 5천만 원의 6배에 달한다. 소설처럼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거 알고 있습니다. 금본위제를 실시하던 미국은 1929년에 미국 대공황 이후에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3월 4일에 취임을 하고 한 달 후인 4월 5일에 발효한 행정명령 대통령령 6102호를 발동을 해서 개인 간 귀금속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1온스당 20.67달러로 금과 달러를 교환을 해줬습니다. 근거는 전시법인 적성국 교역법 Trading with the Enemy Act를 근거로 지금은 전쟁 중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가진 금을 국가가 몰수를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다뤄서 잘 알고 계시죠? 금을 갖고 있거나 거래하다가 걸리면 1만 불 과태료 혹은 10년 징역 혹은 둘 다 집행한다는 내용. 이 명령은 개인이 금화, 골드코인, 금괴, 골드 불리언, 금증서 같은 것들, 골드 서티피킷을 소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만 수집용 희귀금화하고 1인당 한 100달러 정도의 금에 대해서는 개인 소지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걸 어기면은 1만 불의 벌금 혹은 10년형을 때리겠다고 하고 달러 절하를 기대를 하면서 금을 축적했던 미국인들이 금을 국가에게 빼앗겼습니다. 국가는 금을 강제로 환수했기 때문에 연준의 금이 대거 축적이 되고 통화량은 늘어났겠죠. 이후에 루즈벨트는 이제 금 본위제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하고 1934년 1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정화준비법 골드 리저브 액트를 발령을 해서 금과 달러의 교환 비율을 온스당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달러의 가치를 평가 절하해버렸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들고 있었으면 20.67달러가 아닌 35달러를 교환을 할 수 있었는데 일단 차액은 놓치게 된 셈이고 만에 하나 거래를 하다가 걸리면은 1만 불의 벌금 혹은 10년형의 징역 혹은 둘 다 때려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대로 한몫 챙기게 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까지 미국에서 금과 은을 거래하면 불법이 된 세상이었습니다. 무려 40여 년간이었습니다. 이후에 1971년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닉슨 대통령의 선언 전까지는 미국은 외국이 보유한 달러에 대해서는 금과 교환을 해줬는데 닉슨 쇼크 선언 이후에는 외국이 보유한 달러에 대해서 금과의 교환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달러는 불태환 화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도 국민들이 보유한 귀금속을 뺐을 근거를 법적으로 다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이게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상세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전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미국의 대통령령 6102호처럼 비상시에는 지급수단, 미국 달러겠죠. 혹은 귀금속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기관 혹은 금융회사에 맡겨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저는 은행 대여금고에 내 재산을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대여금고는 국가에 의해서 조건값이 형성이 된다면 언제든 셧다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진의 그리스 은퇴자 할아버지처럼 은행 가서 내 돈인데도 내 돈 찾지도 못하고 저렇게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내 돈 안 준다고 울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고 만질 수 있는 돈이 내 돈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 후에 1953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가 발행한 화폐 대신에 쌀과 곡물을 세금으로 거두었습니다. 정부가 남발하는 통화로 세금을 거두어봤자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통화의 가치 폭락으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가 들어오는 세금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화폐를 인수해서 돌아 들어온 세금으로 돌리는 게 비효율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상황이 조금 더 나은 농촌에는 임시 토지 소득세를 통해서 가치가 폭락하는 정부 발행 법정 통화 대신에 농민들에게 수확물을 현물로 세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화폐 대신에 쌀 등 곡물을 현물로 세금을 받은 것이었죠. 정부 입장에서는 가치가 폭락한 화폐보다 현물로 세금을 받고자 이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불과 70년 전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값이 오르면 좋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개념 자체가 시세 차익을 위한 개념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금은 코인이나 주식처럼 투자, 투기의 개념이 아닙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벤트에 대비하기 위한 해지의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시세에 상관없이 잉여 자금이 생기면은 기계적으로 조금씩 모아놓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귀금속을 구매하고 누구에게 사라고 권하지도 마시고 사고 나면 내 많이 샀다고 자랑질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아직도 사람을 믿나?
야만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인간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당신의 목에 칼을 겨누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부모가 돈 안 준다고 저거 아버지 건물 사무실에 불지른 딸내미도 나오는 세상이네요. 상식적이지 않죠. 야만의 시대가 온다면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별 희한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지구대 현장 근무하시는 경찰관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다면, 특히 실버가 무지하게 오른다면 화폐가 무너지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기금속이 오르면 알 수 없는 세계로 진입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주위에서 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금속 가격이 오르면 절대로 좋은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상황에 있는 거죠. 우리는 주어진 조건값, 주어진 변수값을 보고 정해진 상수값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